지금부터 일어날 일에 주목하세요. 5월 30일 새벽입니다. 당신은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가 보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흑백 화면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는 전선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떤 참호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점령지 깊숙한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제64여단 소속입니다. 그 이름만으론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키예프 근처의 작은 도시 이름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부차. 침공이 시작된 2022년 러시아군은 부차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퇴했을 때 전 세계는 그들이 남기고 간 참혹함을 목격했습니다. 손이 묶인 채 처형된 민간인들, 집단 매장지,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책임자로 지목된 여단이 바로 이 부대였습니다. 푸틴은 이 부대의 처벌 대신 영웅주의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4년 후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잠든 채 있던 바로 그 여단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공격했습니다. 단 하룻밤에 21번이나. 우크라이나 군인 한 명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이 남자들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드론이 어떻게 정확한 지점, 정확한 밤에 100km나 안쪽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전쟁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글 맵스를 업데이트하는 데 쓰이던 예상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보신 공격은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몇 달 동안 계획된 특별작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상이었습니다. 현대대 역사상 어떤 군대도 공개한 적 없는 수치를 막 발표한 부대에 또 다른 평범한 밤 근무였습니다. 6월 4일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지휘관 로베르트 브로브디가 1년간의 작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집계에 따르면 델타라는 디지털 시스템에 임무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은 각 공격의 영상과 증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만으로도 358일 동안 10만 82명의 러시아 병사를 전투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 규모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2022년에 그는 약 19만 명의 병력을 작전에 투입했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사흘 만에 나라 전체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한 부대가 1년 만에 그 숫자의 절반 이상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에서 전체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10만 명 중 5만 3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4만 6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망자가 부상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통계처럼 들릴 수 있죠? 아닙니다. 20세기 내내 모든 전쟁에서 정반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사망자 1명당 부상자가 3명 정도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3명이 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사망자 1명당 거의 10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전선에서는 그 비율이 반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무섭기까지 합니다. 공격하는 쪽이 무작위로 파편을 흩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타격할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전쟁의 양측에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항상 출처를 명확히 밝힙니다. 하지만 그 경향은 독립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조나르 부고와 장내 공고를 이용해 사망자를 집계하는 러시아 탐사보도 그룹인데 이름을 통해 15만 6천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요. 그리고 2025년 이 전쟁 전체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해로 지목되는데 전년도보다 40% 더 많은 부고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10만 명을 책임진 부대가 우크라이나군 전체의 겨우 2%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군대의 2%만으로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파괴한 모든 것의 3분의 1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명백해 보이는 답은 바로 드론입니다. 맞아요. 우크라이나에는 드론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론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드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모두 매년 수백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드론이 전체 사상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에서요. 러시아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드론 전쟁에 전념하는 전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루비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기술과 교리면에서 따라잡는 것이 임무입니다. 같은 무기입니다. 양쪽 모두에서 비슷한 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쪽만이 이 무기를 1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살상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두 군대가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결과가 정반대라면 그 이유는 도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한 일이 바로 지금 우리가 파헤칠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쟁을 이런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냥 헤드라인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게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변화는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포위망이 조금씩 더 조여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조직화였습니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는 이미 존재하던 드론 부대들을 모았지만 그 전까지는 각각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로브드의 지휘 아래 모든 것을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했습니다. 12부대가 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각 임무는 델타에 기록되고 확인되었습니다. 즉 허위로 숫자를 부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파괴된 각 목표물의 사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루에 5,000번의 임무가 수행됩니다. 160만 번입니다. 그리고 1년에 5만 번의 전투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장비 목록은 마치 군대 전체의 재고처럼 보입니다. 817대 전차입니다. 1379대 장갑차입니다. 4000대입니다. 890개 포병 체계입니다. 마지막 숫자에 주목하세요. 포병은 보병의 경호원입니다. 포병이 병사가 전진할 길을 열어줍니다. 포병이 없으면 보병은 혼자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혼자 전진하는 보병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조직력만으로는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본 장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조직된 드론들도 여전히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두 번째 외침이 터졌습니다. 움직임이다. 그것이 전쟁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에는 군인들이 킬존, 즉 죽음의 구역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최전선에서 약 15-20km 떨어진 지역에는 움직이는 모든 것이 드론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잔혹했으나 범위는 좁았습니다. 빠르게 통과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새로운 세대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중거리용입니다. 이 범위를 약 100km까지 늘렸습니다. 100km입니다. 전쟁 초반부터 점령된 루안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제3군단은 이제 하늘을 지배하는 것은 자신들의 드론이라고 주장하며 공격이 200km 이상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정보국은 도네츠크와 크림반도를 잇는 통로에 대한 화력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며 러시아의 남부 주요 보급로인 R280 고속도로는 언론에서 이미 죽음의 고속도로라고 부를 정도로 5월 말부터 민간 차량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멀리까지 미쳤습니다.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서는 점령 당국이 1인당 연료를 20리터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물류 차량만 해당됩니다. 식량, 탄약, 연료를 운반하는 트럭이 1년 동안 26,430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전쟁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총격전이 아니라 트럭으로 갈립니다. 보급이 없는 전선은 썩어버립니다. 이 영상의 시작을 알린 부차여단에 대한 공격은 바로 그 지역, 러시아가 안심하고 쉴 수 있다고 생각했던 100km 안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를 보세요. 100km 떨어진 곳을 타격하려면 그곳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요. 왜냐하면 목표물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드론이 눈먼 채 사냥하면 배터리만 낭비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눈이 필요했고 여기서
제가 약속한 장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구글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실제 작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탄약 저장고를 옛 곡물 사일로 안에 숨겼습니다. 미로 지나가는 어떤 드론에게도 그것은 그냥 사일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휴대폰에는 위성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의 예전 사진과 새 사진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구조물들과 군용 트럭의 새로 난 타이어 자국이 보였습니다. 확인 완료. 드론이 이륙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러시아 탄약고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들은 상업용 위성에서 촬영됐습니다. 민간 위성입니다. 주요 회사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반토르로, 미국, 네덜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의 파트너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마치 소설 같은 부분입니다. 바로 이 위성들이 구글 맵스를 업데이트하고 불법 어업을 감시하던 바로 그 위성들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매일 700만 평방킬로미터를 촬영하며 항상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대 15번이나 같은 지점을 지나갑니다. 예전엔 이런 사진 한 장 찍으려면 이 사진은 키이우에 있는 본부로 보내져 분석을 받았고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정보가 전선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목표물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제는 사진이 15분 만에 병사의 휴대폰으로 전송됩니다. 목표물을 발견하고 파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90%나 줄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상업용 위성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병사에게 직접 전달되어 전투 결정을 안내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각 소규모 우크라이나 팀이 동시에 두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우주의 눈이자 공중의 망치가 된 셈이죠. 드론은 단지 망치일 뿐입니다. 어디에 못을 박을지는 위성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게 상업적인지 판매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러시아도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녀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매번 문이 그녀의 얼굴 앞에서 닫혔습니다. 서방 위성 이미지를 사는 건 제재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어떤 서방 기업도 러시아에 팔지 않거든요. 그럼 스타링크로 어떻게든 해보는 건 어때? 러시아인들은 공동 터미널을 사용했어요. 밀수된 터미널로 소통하고 드론의 사거리도 늘렸죠. 그런데 2026년 2월부터는 이런 터미널의 차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서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석기관 중 하나인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이로 인해 러시아의 심층 공격 능력이 즉각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차단의 면역인 광섬유 드론에 기대를 걸었죠. 하지만 사란스크시에 있는 러시아 유일의 광섬유 공장은 2025년 5월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은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연간 400만 킬로미터의 광섬유 생산이 멈췄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케이블조차도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타격은 크렘린궁에서 텔레그램을 압박한 것이었습니다. 정보가 통제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내부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 결과 러시아 부대들이 전선에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 사용하던 비공식적인 소통마저 끊어버렸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강점은 훔치거나 모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태계입니다. 민간 위성, 동맹 기업들, 프로그램, 그리고 몇 분 만에 흐르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생태계는 전쟁 중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러시아 드론 전쟁 센터인 루비콘, 그들은 뒤쫓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빠른 것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이미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4월, 202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는 순영토 손실을 겪었습니다. 진격보다 더 많이 후퇴했습니다. 러시아의 진격 속도는 지난해 하루에 거의 10제곱킬로미터에서 올해는 3제곱킬로미터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해당 연구소 자체에서도 4월의 하락 일부는 계절적인 요인일 수 있다고 솔직하게 평가합니다. 봄철 진흙은 어떤 공세도 막아내지만 이런 추세는 11월 이후로 매달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건 분석가들 뿐만이 아닙니다.
안톤 게라슈첸코 우크라이나 정부 고문은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러시아의 진격은 대부분의 전선에서 사실상 멈췄습니다. 소수의 구역만이 아직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사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바로 그 기술적 우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진격, 크렘린이 약속했던 진격은 저지당했습니다. Ото лопата, ото дрон, а от там багато арти. І псам сьогодні дуже непереливки. Кажи, що 한편 깊숙한 공격이 일상이 되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드라이도크에서 보이키오가 불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승리 퍼레이드에는 거리에서 장갑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장면을 본 적 있고 이제 그 이면의 시스템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구소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오늘날 자신의 고위 지휘부가 전달하는 과장된 보고서에 의해 만들어진 전선의 허위 이미지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장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고 그것은 아주 간단한 계산입니다. 브로브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은 이미 매달 33,000에서 35,000명의 러시아 군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한 달에 몇 명의 군인을 모집하는지 아시나요? 33,000에서 35,000명입니다. 즉 러시아는 이제 병력을 보충하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병력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세요. 러시아군에 새로 들어오는 병사 한 명 한 명이 단지 빠져나간 인원을 보충하는 것뿐입니다. 군대의 규모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군대는 공세를 유지할 수 없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피를 흘릴 뿐입니다. 만약 이 수치들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지휘부가 내세운 전략이라면 전쟁은 더 이상 정치적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방정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방정식은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부차 여단에 대한 복수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당신이 그 열화상 카메라에서 본 것은 공격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위성이 정보를 찾아내고 몇 분 만에 전송되었으며 드론이 실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경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방정식을 완성했습니다. 그 방정식을 완성한 건 무기가 아니라 정보의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것에 해당됩니다. 이번 전쟁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전장에서는 물량이 정보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어떤 작은 나라라도 핵 강국보다 더 빨리 볼 수 있다면 그들의 공세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그 메시지를 이해한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일까요? 미국 특수작전 사령부는 이미 같은 종류의 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자국 군인들에게 통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따라하는 것이죠. 학생이 선생님이 되었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브로브디의 부대는 2년 차에 사상자를 2배로 늘려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앞으로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구도는 앞으로 몇 달간 시험대에 오를 것이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이 채널에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하고 저희와 함께 모든 것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저에게 답변해 주세요. 러시아가 아직도 이 구도를 깨트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